동생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 행각을 벌인 친형 그리고 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생의 돈을 빼앗아서 나눠 가지자라고 얘기한 친형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을 습격하는 데 가담하는 이런 공범들을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에도 옮겼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친동생을 직접 진짜로 습격을 해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왠지 구인 광고에 올리는 듯한 그 문구 같은데 네. 요즘에 저렇게 구인 광고에 올려가지고는 아무도 지원 안 할 텐데요. 근데 3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공범 3명이 일단 이 범행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 이런 제목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이런 취재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 김모 씨 등 3명이 이제 이 씨에게 연락을 했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 그 동생이 모은 돈이 좀 많다. 요걸 빼앗아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 주소, 또 가족들 외출 시간, 또 공동 현관 비밀번호, 밤검 카메라 위치 같은 것들을 이 친형이 이 공범들에게 다 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이신 분들 오세요 했는데 진짜 오면 본인이 밑바닥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가 되는데 사실 절박하면 뭐 그게 관계없이 얼마만큼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를 따질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너무나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동생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노려 제압한 뒤 돈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가로채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담 있는 사람들 각자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을 담당하는데요. 범행 도구를 살 돈과 차비를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실행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결국 말이죠. 이 형이 31살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기껏해야 뭐 20대 후반. 뭐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이렇게 떼강도를 해서 돈을 나누자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계획대로 범행을 저질렀네요. 네, 지난해 7월 2일 날 오후 2시입니다. 택배 왔다고 얘기를 하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줬을 때 딱 잡습니다. 잡고 철제 공구 등으로 이제 가격을 했는데 이 동생이 생각보다 셌던 것 같아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저항을 했고요. 야, 도망간 돈 10원도 못 뺐고 예.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아하. 지속적으로 좀 반격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망을 갔고요.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죽을 용기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설프게 하다가 결국은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당이 지금 4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 강도짓을 해서 받은 돈으로 나눌 바에는 그냥 동생한테 돈을 빌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범행 동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좀 밝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동생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제3자가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남도 아니고 자기 친형이 직접 자기 동생 집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은 정말 기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혹시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요? 형제지간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않아서 동생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당황하고 황당했다고 하는데 그냥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대체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지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동생 돈을 뺏어서 나누자 이렇게 범행을 공모했다고 했는데 그럼 보통은 동생이 어느 정도의 재산 규모가 있는지는 알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몰랐고 더 나아가서 동생이 그렇게 돈이 많은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제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이걸 계획했다고 해서 되게 황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형 이 씨가 평소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 같은 경우는 뭐 강도 특수 강도의 교사가 됩니다. 교사 같은 경우는 정범하고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도 지금 3년 6개월 형을 받고요. 공범 중에 좀 계획을 했던 근데 이 사람은 또 누범 3년 이내에 범죄 저지르고 3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 저질렀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실제로 실행에 가담했던 두 사람
뭐 4년 6개월 또 그리고 범행 자금을 댄 공범한테는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형, 아하, 이 뭐야, 형이 무겁다, 항소를 했네요. 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범행 당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공범들도 좀 황당한 주장들을 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크지 않아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결국에 돈을 빼앗지도 못했다. 그래서 강도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이 형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그러니까요. 형한테 또 재판부를 향해서 또 이 선처를 또 구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형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걸 동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을 이해를 했는가 봐요. 뭐 법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 지금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약간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형에게 선처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아이고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었구나. 심신미약 알았다. 안 받죠? 이랬나요? 안 받습니다. 재판부 우울증, 심신미약 받지 않고요. 다만 형 같은 경우는 교사이긴 한데 뭐 재질은 불량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요. 그중에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던 범행을 좀 기획하거나 자금을 제공했던 이 B 씨 같은 경우는 원래 1심보다 더 가중합니다.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를 하고요. 이 실행을 분담했던 두 사람, 검거됐던 두 사람, 예. CC, DC는 각각 4년 6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